며느리는 결국 남의 사람이야. 평생 그 말씀만 하시던 시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수야, 내가 간병해야겠다. 직장은 당분간 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살, 결혼 8년 차 며느리 최지수입니다. 남편 민주는 3남매 중 둘째입니다. 위로는 큰아주버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시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자식이 넷이나 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제 이름이 먼저 호명됐습니다. 지수가 해라. 지수가 알아서 하면 되지. 지수는 원래 잘하잖아. 명절 음식 준비, 제사상 차리기, 시댁 대청소, 심지어 시아버지 회갑잔치 준비까지. 큰올케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로 빠지고, 시누이들은 우리는 친정 식구니까 손님이지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식구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며느리의 도리지. 그러면서도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결국 남의 사람이야. 친딸들하고는 다르지. 모순된 말이었습니다. 희생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결국 남이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말 속에 제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도구 같았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는 아니었습니다. 2기에서 3기 사이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큰아주버님 내외, 시누이 2명과 그 남편들,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거실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요양병원 같은 데 가기 싫어. 집에서 가족 손으로 간병받고 싶어.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낯선 곳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치료받고 싶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지수야, 내가 맡아야겠다. 너 예전에 친정어머니 병간호 했잖아. 경험도 있고 잘하더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친정어머니시니까.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친정이든 시댁이든 환자 돌보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직장도 그때 쉬었잖아. 다시 쉬면 되지 뭐. 큰올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손이 많이 가서요. 막내가 고3이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첫째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사업하는데 제가 회계일 보고 있어서 비우면 안 되거든요. 둘째 시누이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임신 계획 중이에요. 요즘 병원 다니면서 관리받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다들 제각각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남편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수도 직장이 있습니다. 5년 전 친정어머니 병간호 때 휴직했다가 결국 퇴사까지 했어요. 이번에 다시 어렵게 취업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죽으라고? 넌 장남도 아니면서 감히 어머니 병간호를 거부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간병인? 내가 남한테 못 맡기는 거 여의가 모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신문만 보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담배 피우러 나가셨고 시누이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수야, 내가 좀 생각해봐라. 어머니 마음도 이해하고. 큰올케의 말이었습니다. 본인은 못하면서 저보고 이해하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친정어머니를 간병하던 그때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친정어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당시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만 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휴직은 6개월로 다시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7년간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막 과장으로 승진해서 앞으로가 기대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암 환자는 입맛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드시게 하려고 매번 다른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죽, 미음, 찜, 구이. 하지만 어머니는 몇 숟갈 드시고는 배불러라고 하셨습니다. 병원 치료는 일주일에 3번이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시고 나면 어머니는 극심한 구토에 시달리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점점 헬쑥해졌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과의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제 세계는 점점 작아졌고 어머니, 병간호만이 제 전부가 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수야, 시댁 제사가 있는데 와야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친정어머니 상태가. 아니, 제사는 빠질 수 없는 거야. 큰며느리도 바쁘다는데 내가 안 오면 누가 해? 결국 저는 제사 전날 밤에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에 시댁에 갔다가 제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같았고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친정어머니시잖아. 며느리는 시댁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봤자 며느리는 남의 사람이야. 친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는 1년 반의 투병 끝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그동안 견뎌온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체중은 10kg이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의 공백이 있었고 나이는 30을 넘겼습니다. 면접에서 경력 단절 사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겨우 지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예전보다 연봉은 낮아졌고 직급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겨우 2년 차입니다. 회사에서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팀장님이 다음 프로젝트 리더로 저를 고려하고 계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도 평소에 저를 남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던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족회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생각해봤어? 언제 직장 그만둘 거야? 어머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뭘 다시 생각해. 수술 날짜가 다음 달인데 퇴원하면 바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끊으면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엄마 좀 이해해줘.
많이 불안하신가 봐. 민준 씨, 나도 이해해요. 하지만 내 인생도 있잖아요. 알아. 근데 엄마 암이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왜 없어요? 큰올케도 있고 시누이들도 있잖아요. 왜 꼭 나야만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사정이 있잖아. 나는 사정이 없어요? 5년 전에 내가 겪은 거 당신도 다 봤잖아요.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어가던 일들도 이제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수술 전 마지막 가족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식사 중에 큰아주버님이 말문을 여셨습니다. 지수 씨, 우리 어머니 간병건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은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빠듯합니다. 간병인 비용까지는 도저히 여력이 안 돼요. 큰올케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형편이 되면 당연히 간병인 쓰죠. 근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누가 그걸 감당해요? 첫째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사업이 요즘 어려워서. 둘째 시누이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전세 대출 때문에 허덕이는데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씨가 직접 간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회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것도 수입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넌 아직 애도 없잖아. 우리 큰며느리나 딸들은 아이들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제가 애가 없는 게 제 잘못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형편이 그렇다는 거지. 시아버지가 끼어드셨습니다. 지수, 그만하자. 어머니 수술 앞두고 집안 분위기 이렇게 만들면 쓰냐? 아버님, 저는 그냥 제 상황을 말씀드린 거. 그 상황이란 게 뭐야? 시어머니 암 걸렸는데 직장이 더 중요해? 결국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힘든 거 알아. 근데 엄마가 암이야. 지금 거부하면 나중에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후회는 내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하는 거지. 아니에요. 결국 내 인생을 또 멈추는 건 나예요. 당신은 계속 회사 다니고 당신 인생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엄마 혼자 두고 우리가 모른 척해. 왜 자꾸 극단적으로 몰아가요? 간병인을 쓰면 되잖아요. 비용은 자식들이 나눠서 부담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잖아.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나는 안 어려워요? 내 월급 포기하는 건 쉬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결국 시댁 편이라는 것을,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수 씨, 다음 분기 프로젝트 리더 맡아볼래요? 임원진이 지수 씨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기회였습니다. 경력 단절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자리였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암 진단, 가족들의 요구, 제가 처한 딜레마. 팀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수 씨,
5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퇴사하셨죠? 네. 그때 얼마나 힘들게 다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저도 알아요. 면접 때 지수 씨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다시는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던 그 절실함. 팀장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 씨, 제가 조언 하나 할게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인생을 계속 희생하면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요. 원망만 남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암이신데 그래서 가족이 여럿인 거 아닐까요? 왜 꼭 며느리인 지수 씨만 감당해야 해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지만 요즘 세상에 며느리 보고 직장 그만두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아빠, 조언 좀 해주세요. 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5년 전에 엄마 간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빠가 다 봤다.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아빠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아빠, 넌 효녀야. 그건 아빠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다른 문제야. 시댁 사람들이 너한테 너무 과한 짐을 지우고 있어.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왜 며느리만 희생해야 하니? 그것도 평소에 너를 남의 사람이라고 하시던 분인데.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야, 내 인생을 살아라.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인생. 엄마도 하늘에서 그렇게 바라실 거야. 아버지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저는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수입니다. 오, 지수야, 생각 정리됐어? 언제 퇴사할 거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간병인 비용을 자식 넷이서 나눠서 부담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당연히 분담하겠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 암 걸렸는데 간병인한테 맡기라고? 어머니, 요즘 간병인 분들 정말 전문적입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돌봐드릴 수 있어요. 아니, 난 가족 손으로 간병받고 싶다고 했어. 그럼 큰아주버님, 내외분이나 시누이들이 교대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정말 못된 며느리야. 시어머니 죽으라는 거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이 집에 와. 가만 안 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한테서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한테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미쳤어? 엄마가 지금 엄청 화나셔서 쓰러질 것 같다고. 민준 씨, 나 더 이상 못 참아요. 평생 남의 사람이라고 하시다가 필요할 때만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엄마 상황이 당신 엄마만 힘드신 줄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5년 전 내가 겪은 거 기억 안 나요? 알아. 근데 당신은 항상 근데로 시작해요. 근데 엄마가, 근데 형님이, 근데 우리 집안이. 그럼 나는 항상 근데 뒤에 오는 부차적인 존재예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 씨,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이게 이기적인 거라면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처음엔 내가 간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경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게 낫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얘기를 했어. 팀장님 부인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대.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직장 그만뒀다가 나중에 엄청 후회하셨다고. 팀장님이 나한테 물었어. 자기 부인이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길 바라냐고. 나는 대답을 못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모르게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내가 5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또다시 같은 걸 요구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민준 씨, 내일 형님이랑 동생들한테 연락해서 다시 회의할게. 간병인 비용을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자고 말할게. 엄마한테도 내가 설득할게. 당신 어머니가 화내실 텐데 그건 내가 감수해야지. 나는 내 남편이잖아. 우리 엄마도 중요하지만 내 아내 인생도 중요해.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 서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주도했습니다. 형님, 동생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어머니 간병 방법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큰아주버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미 정한 거 아니야? 아니,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수한테 떠넘긴 거죠. 시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은 자식들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고 비용은 우리 4명이 똑같이 나눕시다. 큰올케가 반발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얼마씩 내야 하는데요? 한 달 간병비가 3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75만 원입니다. 75만 원? 우리 집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 집은 여유가 있나요? 지수 월급 300만 원을 포기하는 건 괜찮고 75만 원 부담하는 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첫째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지수 언니는 경험이 있잖아. 경험이 있으면 또 희생해야 합니까? 그럼 동생들은 평생 간병 경험 없으니까 평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암 걸렸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 인생도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지수를 남의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만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시는 건 모순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넌 내 어미보다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간병인 고용에 찬성 저희 부부, 반대 큰아주버님 내외, 시누이들. 표면적으로는 반대가 많았지만 남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간병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씩. 저희 부부도 당연히 일주일 맞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족 손으로 간병받고 싶으시다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직접 하면 되죠. 며느리는 남의 사람이니까 빼고 친자식들끼리만 하시면 됩니다. 큰아주버님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회사 쉬고, 형님, 회사는 쉴 수 없고, 제 아내 회사는 그만둬도 됩니까? 시누이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1시간의 설정 끝에 간병인 고용으로 결정됐습니다. 비용은 내 자녀가 동등하게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불만스러워하셨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전문 간병인 김 선생님이 24시간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퇴근 후와 주말에 병문안을 다녔습니다.
남편도, 큰아주버님도, 시누이들도 각자 시간을 내서 찾아뵀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나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되지 않고 가족 모두가 조금씩 시간을 냈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갔을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한다고. 근데 김 선생님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너무 과한 걸 요구했던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나도 불안했어. 남한테 맡기는 게. 근데 김 선생님이 친딸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 그리고 너희들이 번갈아 가며 얼굴 보러 오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어머니, 지수야. 그동안 너한테 남의 사람이라고 한 거 미안하다. 넌 우리 집 사람이야. 소중한 며느리야.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잘 견디고 계십니다.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성공적으로 첫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팀장님께 인정받고 다음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습니다.